예, 안녕하세요. 윤태용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다양성과 미래사회 4주차네요. 오늘 특강을 맡은 전기전자공학부의 윤태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첫 주부터 청강을 했는데요. 어, 카메라를 켜지 않고 청강을 해서 약간 무례하게 비쳤을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만 들었던 게 아니라 뭐 일도 하면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뭐 뒤통수도 보인다든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 오히려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카메라를 끈 채 청강을 했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제목은 과학기술과 다양성 이렇게 붙여봤는데 자료를 모으고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젠더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과학기술과 젠더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켰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이 사실은 꽤 왜곡될 수 있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예, 저 같습니까? 아까 커피 얘기도 이보라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커피 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커피 사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그 듣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강의 평가에선 여성 교수가 불리하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대요. 여성 교수는 충분히 다정하고 친절해야 한다. 그런데 그 여자라면 당연히 여겨질 만큼만 친절해도 남자는 보상을 받고 여자는 그냥 당연한 거다. 다정하거나 친절하면 권위 있는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는다. 권위적이고 박식해 보이는 여성 교수는 학생들이 싫어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강의 평가에서 여성 교수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미국 사람이 쓴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저는 제가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공대생 윤태웅은 이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공대생 윤태웅은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댓글에 지금 글을 쓰는 학생이 있나요? 야, 뭐가 좀 있네요. 예, 여러분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이 놀랍게도 저는 그 여러분 또래 때 학생 시절에 강의실에서 여성 교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 교수님을 봐야 뭐 이런 생각도 하거나 말거나 할 텐데 학교에서 여성 교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뭐 교양 과목에서 물론 좀 달랐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리고 박사과정 때 그 네덜란드에서 온 여학생 한 명과 연구실을 공유한 것 빼고는 선생님이건 동료 학생이건 주변에 여성이 없었다는 거죠.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무리 공개라도.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학자의 이미지, 대충 뭐 이런가요? 과학자의 이미지가 대충 이런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어떻죠? 이런 모습을 요즘은 좀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과학자 하면 그냥 이런 사람들을 떠올렸던 거죠. 요즘은 이제 이런 모습의 과학자,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꽤 눈에 띄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좀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비걸 들고 있고 하얀 가운을 입고 있고 오히려 이런 모습보다는 뭔가 랩탑이나 아니면 태블릿을 들고 있는 게 요즘은 더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먼저 다양성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거쳤지만 잠깐 슬라이드 한 장에 걸쳐서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수적 소수자라는 단어를 써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이 수적으로는 소수자가 아닌 그런 소수자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비슷한 걸 한 것 같은데 수적 소수자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 수적으로는 소수자가 아니어도 소수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성은 지구의 반이 여성이어도 소수자일 수 있는데 이공계에서는 수적으로도 소수자인 거죠. 그런 여성들, 이공계 여성들을 두고 흔히 어떤 말들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데이터의 젠더 공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것 뺀 나머지 모든 섹션은 거의 한두 슬라이드에 불과한데 데이터 젠더 공백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을 참고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데이터의 젠더 공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제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분야인 컴퓨터, 제 전공은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제어공학이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는 컴퓨터에 좀 더 가깝죠. 컴퓨터와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야기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실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논점들 정리해 가면서 하도록 하지요. 일단 옛날 얘기부터 하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성에 집착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핵심 모순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극복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라서 다른 것들이 오히려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지금 다룰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핵심 모순이라는 게 계급 문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좋게 안 보겠죠.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이제 되물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과거 이야기예요. 현재에는 조금 달라졌겠죠. 일단 이런 생각은 공유하는 것 같아요. 다양성을 훼손하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게 예컨대 미국에서 백인 남성이 특정 분야를 지배한다면 수학, 물리학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성은 반이고 또 백인이 전체의 반도 아닌 거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소위 인구 통계학적인 비율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반드시 백인이 아닌 사람, 남성이 아닌 사람 또는 양성애자가 아닌 사람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또 옳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고 그리고 특정 계층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가면서 세상을 주도하면 곤란하니까 그건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옳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것과 좋다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성은 더 좋게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점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층위에 있는 것들을 섞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논리적인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은데 사람은 다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훼손하는 건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가 사람들은 다 다르다. 따라서 다양성을 확대하는 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말을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은 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람이 다 같다. 라는 사실을 근거로 되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을 사실로 드러내면 그거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층위가 다른 거죠.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얘기할 때와 그 다음에 특수한 환경과 맥락을 얘기할 땐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충돌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 는 이야기는 보편적 인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성을 훼손하는 건 옳지 않다. 기본이죠. 더 나아가 다양성을 확대하는 건 좋은 일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앞에서 성영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특별히 많이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과학기술계의 그 숫자 문제를 좀 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제가 사실은 뭔가 숫자에 여러분보다 좀 더 민감한 사람일 수 있는데 숫자를 보기 전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숫자가 저한테 매우 많은 이야기 해준 거죠. 일단 2016년 통계를 좀 봤는데요. 연구개발 분야 여성 고용 비율입니다. 19.3%, 정규직은 14.9%, 비정규직이 더 많죠. 그리고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여성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 이건 뭐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개발 분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경력 단절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이공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64.6%, 남성이 93.3%에 견주면 낮은 숫자죠. 그다음에 경력 단절 비율이 59.5%에 이르고 주로 35에서 39살 가장 왕성할 때, 지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왕성할 때 경력 단절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석박사 학위 소지자라고 해서 크게 덜 단절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그 학위를 어디까지 했는지를 떠나서 그 연구개발 분야에 있는 여성들은 경력 단절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겪고 있다. 많이 겪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2016년 통계입니다. 학교를 좀 보죠. 학교 상황은 어떤지. 여학생 비율입니다. 전체 32.1%가 여학생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나요? 자연계는 여성이 더 많아요. 여학생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전체 통계가 30%밖에 안 된다는 건 자연계보다 공학계가 훨씬 학생 수가 많기 때문이겠죠. 어떻든 공학계열보다 자연계열이 숫자는 적고도 그중에 반 이상이 여학생이다라는 사실은 놀랄 만한 숫자인 거죠. 여성 교수는 어떨까요? 학생 30%인데 여성 교수는 15%예요. 자연계 여학생이 반이 넘는데 30%, 공학계 5%, 6%가 안 되죠. 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예상했던 비율과 비슷한가요? 어떻죠? 저는 이거 처음 볼 때 제가 이 통계를 제일 먼저 본 게 아니라서 이게 꽤 많다. 여성 교수님도 많고 여학생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은 이거보다 훨씬 더 숫자가 낮았거든요. 제 주변 보죠. 여러분 주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민영 선생님이 첫 시간에 소개해 주신 바 있는 다양성 보고서 내용인데요. 일단 고려대학교 전체 여성 교수 비율이 16.2%예요. 아까 이공계 여성 교수 비율이 한국에서 15%좀 넘는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공계 여성 교수 비율은 분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공과대학을 보면 3%가 안 돼요. 이과대학 4%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이 저희 과만 해도 한 과의 교수가 50명이 넘는데 저희 과는 0%입니다. 그러니까 이 15%가 넘는 이공계 여성 교수가 있다는 일반적인 통계에 견주면 고려대학교는 아주 여성 교수가 적은 편인 거죠. 학생들은 여학생이 꽤 많죠. 보시다시피 전공별로 봐도 공대 여성 교수가 2.9%인데 공과대학은 20%가 넘거든요. 여학생 수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성 교수와 여학생의 비율을 보면 여성 교수, 여학생의 공대 같은 경우 보면 이건 일반 전체 숫자인데 여학생이 전체 40%가 좀 넘는데 그에 견주면 0.35, 30% 정도밖에 여성 교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 수 이공계 적고 여성 교수 수는 더 적고. 그러니까 서울대도 비슷한 수준인 거죠. 서울대 이야기가 나왔으니 서울대 통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서울대 여기 공대만 보죠. 공대
여학생 이거 조금 이상한 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더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대학하고 대학원이 섞여 있어서 그러는데 서울대도 한 뭐 20%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원생도 비슷하고 여성 교수 4%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대가 그 여성 교수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희 과의 여성 교수가 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50명이라고 교수가 50명이라고 하면 한 분만 새로 모셔도 몇 %가 됩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몇 분만 더 뽑아도 확 올라가는 거죠.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 여성 교수가 4%인 건 최근에 그 열심히 적극적으로 여성 교수님들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숫자, 이 숫자를 보는, 그러니까 서울대 전체 여성 교수비는 17%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저는 이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 거죠. 생각보다 많네, 여성 교수도 많네, 여학생도 많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제가 고려대학교나 또는 주변의 서울대학교에서 그 본과에 견주면 굉장히 높은 숫자였다는 거죠. 역으로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는 여성 교수의 숫자가 여전히 평균보다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절망하지만은 말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나 우리 고려대학교나 이렇게 다양성 보고서를 만들고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면 위축되긴 하지만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니까 이제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 교수를 적극적으로 초빙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매체에서 한 바 있고요. 그 결과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고려대학교에서도 여성 교수를 이공계에서 초빙하는 절차를 몇 차례 밟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가 있는 거죠. 저희 과도 2019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지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을 충원을 못해서 여전히 이제 여성 교수 0%의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이제 공지가 되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이거 뭐 고려대학교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논란을 어떤 식으로 생산적으로 해소하느냐가 중요하고, 저는 이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떠나서 우리가 여성 교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 토론하고 이런 제도를 이런 제도를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숫자에 관한 얘기 그 정도 하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흔히 했던 말, 과거 시제부터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무슨 공대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대 다닐 때 여학생 없었거든요. 전혀 없진 않았지만 신입생이 800명이 넘었는데 여학생이 5명이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없었으니까요. 이런 말을 흔히 했죠. 이제는 그런 말 못 할 거예요. 이런 말 했던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따님이 공대에 가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했던 말 지금은 별로 인정되지 않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을 보자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른바 합리적인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실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럴듯해요. 그렇죠? 네, 맞는 말 같습니다. 이런 말도 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공대 여학생이 20%인데 교수가 2%야.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 했을 때 지금의 교수가 학생이었던 시절에는 여학생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인구통계학적 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불균형 적어도 여학생이 30%면 여성 교수도 30% 될 거다라는 식의 논리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가정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구통계학적 관성의 결과인 측면이 전혀 없진 않겠다. 다만 그걸로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 많죠. 우리는 오직 능력만 본다. 성별 같은 거 안 따진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막 지금 여기 그 제목이 뭐냐면 선의의 다수자가 흔히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인 관점인 거죠. 그 능력 있는 여성을 고용하는 게 우리한테도 유리하다. 우린 능력만 본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스스로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나 선언하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알리바이,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할 알리바이, 일종의 라이센스. 알리바이보다 라이센스라는 말이 더 낫겠네요. 그런 라이센스, 이런 말을 한 번 하면 한 번 공정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라이센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오직 능력만 본다, 성별 같은 거 안 따진다, 나는 공정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내가 이러려고 하는데 뭔가 그 나의 삶의 관성 같은 것도 있고 내 주변의 환경 같은 것도 있고 내가 과연 정말 그러고 있을까라고 성찰하는 거. 공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난 정말 공정할까? 내가 환경에 관해서 많이 그 고민을 하는데 기후위기도 걱정을 하는데 내가 플라스틱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랄까 추상 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을 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선언한다고 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언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하는데 기여하는 면도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 데이터 얘기를 할게요. 데이터 공백 얘기할 텐데 여기서 할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이 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나온 책인데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에 편향된 데이터는 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지우는가.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저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데이터 공백, 특히 젠더 데이터 공백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되게 흥미로웠는데 눈이 오면 어디부터 눈을 치우죠? 여러분이 이제 서울시 관료예요. 뭔가 제설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위치에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이 오면 어디부터 먼저 치울까요? 보통 큰 도로부터 먼저 치우죠. 큰 도로부터 먼저 치우고 그다음에 좀 작은 도로 치우고 그다음에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뭐 이런 거 할까요? 그런데 이제 스웨덴의 어떤 도시에서 사람들의 이동량, 그다음에 돌봄 노동하는 사람들의 생활 반경 이런 것들을 고려했더니 큰 길보다 사람들 다니는 길을 내 눈을 먼저 치우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을 했대요. 큰 길은 좀 눈을 늦게 치워도 차만 천천히 갈 뿐이지만 사람 다니는 길은 사람들이 다치는 거죠.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따졌는지 모르겠는데 보험 갖고 따졌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람 다니는 길에 눈을 먼저 치웠더니
그랬더니 그런 의료 비용도 덜더라. 그래서 그게 더 좋은 선택이었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경험인데, 그러니까 흔히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큰 길부터 치워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데이터를 보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돌봄 노동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여성들이 담당을 하니까 결국 이동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에 성별 구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이 데이터의 성별 구분 그런 거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노동과 무급 노동 주로 여성이 한다고 했는데 75%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통계인데, 미국 대학은 테뉴어 트랙에서 테뉴어 받고 조교수가 되는 게 한국보다 훨씬 더 어렵죠. 훨씬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만만치 않은데, 테뉴어 받은 교수를 살펴봤더니 어린 자녀가 있는 엄마가 테뉴어 받을 확률이 아빠보다 35%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부담을 다 여성들이 주로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통계가 해주는 이야기예요. 또 비슷한 얘기로서 종신재직 교수 가운데 자식 있는 남자는 70%인데 여자는 44%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돌봄 노동과 무급 노동의 부담에 관한 통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예를 들었는데, 대학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직장이 돌볼 가족이 없는 노동자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이겠죠. 여성은 전업주부고 남성은 일을 하고 뭐 이런 개념. 물론 지금은 이제 더는 유효하지 않은 거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전업주부와 일하는 남자가 가정을 꾸린 일반적인 경우였거든요. 불과 한 세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서러워지는데, 나이인 것 같아서. 어쨌든 전통적 직장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지금도 설계의 결과가 여전히 작동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능력주의에 관한 이야기. 뉴욕 필라모닉의 60년대까지 여성 연주자가 별로 없었대요. 1명 또는 2명이 있다금 있었던 거예요. 통계를 내면 거의 0%였는데 70년대에 10%로 갑자기 늘었대요. 이유는 블라인드 오디션 덕분이라는 거죠. 지금은 45%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60년대에는 음악의 재능이 없었는데 갑자기 70년대 이후 음악의 재능이 생겼느냐? 그건 아니겠죠. 음악의 재능 있는 여성들이 오케스트라에 합류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음악을 하는 여성들도 남성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기술업계, 스타트업 얘기도 많이 하죠. 기술업계에서도 이 통계도 이제 미국 통계이긴 한데, 어쨌든 정성적으로 다 한국의 실정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 같은데, 한국의 실정은 숫자가 더 낮겠죠. 기술업계에서도 여성 비율이 25%, 중역 중에 11%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대요. 되게 흥미로운데, 또 한국도 한국도 비슷한지 따지자면 한국에 그만큼 여성 과학자가 많아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특히 이제 예컨대 공대 전기전자공학과를 생각하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의 풀이 없는 거죠. 어떻든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남성이 여성의 논문을 덜 인용한대요. 그리고 이니셜로 논문 저자를 명기하면, 예컨대 P.뭐뭐뭐 하면 P를 폴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P를 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성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게 여성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한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닥은 남자들이 일하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암묵적으로. 또 이제 이런 얘기, 수학은 기하학적인 감각은 남자들이 좋고 여성은 공감을 잘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60년대에 여자 과학자를 그린 아이의 비율이 1%였대요. 지금은 28%. 여전히 28%예요. 여전히 앞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하얀 대머리 그 노인, 흑인 여성 과학자. 이 두 가지 그림에서 흑인 여성 과학자를 떠올릴 사람은 더군다나 심지어 흑인이었으니까 28%가 아니라 20%도 안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1%였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거죠.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추천서,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 추천서 되게 중요한데, 이제 유학 갈 때 추천서를 지도교수가 쓰기도 하고, 또 학위를 한 사람이 그 대학에 지원할 때 또 역시 추천서를 쓰기도 하는데, 여성을 추천할 때와 남성을 추천할 때 글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을 추천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대요. 이제 강의 잘한다는 건 좋은 뜻 아니냐. 근데 이제 요즘 뭐 우리도 그렇지만 요즘 대학은 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강의보다 연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강의는 잘해. 강의는 잘해 하면 연구는 못해.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의 잘한다는 말의 맥락이 이게 칭찬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노력한다. 성실하다. 반면에 남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대요. 야심차다, 자신감이 넘친다, 뛰어나다, 비범하다, 특출하다. 근데 이런 것이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인 스스로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합리적인 시민들 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사람들이 다 나빠서 생기는 문제에 관한 거라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만 나쁜 짓 못하게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건 보통의 합리적 시민들이 이렇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추천서 또한 성중립적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되게 흥미로운 게인데 뒤에 비슷한 이야기 또 할게요. 여학생들은 교과서에 여성과학자 사진이 나오기만 해도 과학 과목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낸대. 이런 스타디를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은 이건 결국 사회과학적 스타디일 텐데 그걸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 결과들을 그냥 일단 받아들이면 되게 흥미롭죠. 여성과학자 사진이 많이 나온 교과서를 본 여학생과 아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온 그런 사진만 본 여학생들의 과학 성적이 달랐다는 거죠.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또 이제 남자는 보편, 여자는 특수 이런 남자가 보편적 존재, 남자에 맞춰서 모든 설계를 해요. 여자는 그냥 작은 남자 뭐 이런 거죠. 현실이 그러냐? 여러분 남자는 반팔 입고 여자는 긴팔이시나 뭐 가디건 입고 있는 사무실 풍경 본 적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성들이 추워하는 거죠. 왜 추워할까요? 사무실의 적정 온도가 남자한테 맞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죠. 차이 당연히 존재하죠.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차이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평균 2도 또는 5도 더 여성한테 적정한 온도가 높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어쨌든 남자에 맞게 실내 적정 온도도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져요. 최적 온도 얘기 잠깐 말씀드렸고 특정 화학 물질의 적정량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고 또 이런 결과들도 있어요. 호주 육군이 여자 군인의 보폭을 76cm에서 71cm로 줄였더니 골반뼈 피로 골절이 감소했다더라. 그 전까지는 남자한테 알맞은 보폭으로 여성 군인들을 걷게 했다는 거죠. 또 옷도 남자애들 입는 거랑 마찬가지의 제복을 미군 사관학교에서 입혔대요.
그게 이제 여성의 취향에 맞는 옷으로 바뀐 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악천후형 의료, 자, 좀 문장 이상하네. 끝이 안 나. 의료 관련 장비, 구명조끼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 퍼스널 프로텍션 이퀴프먼트의 약자인데 이런 것들도 여성들한테 불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특정한 그 의료복을 입고 여성들은 이제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참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의료 데이터의 문제를 여기 의예과 학생들이 수강생 중에 있어서 제가 반가웠는데 의료 데이터 문제도 대단히 심각해요. 좀 보죠. 일단 여성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서 여성 피험자를 배제하는 일이 자주 있어요. 또 데이터에 성별 정보가 누락이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를 작은 남자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는 남자와 세포 단위에서까지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 데이터, 여성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동물 실험을 해도 수컷 생쥐 가지고 실험을 한대요. 수컷쥐만 가지고 실험을 한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할 때도 양성에 대해서 다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그것도 불과 최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탈리도마이드라는 진정제가 있는데 입덧하고 하는 그 여성들한테 처방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발달이라고 써야 되는데 태아 발달에 영향을 끼쳤고 무려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60년에 처방돼서 62년 판매 금지될 때까지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이후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자를 임상시험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이 발표되었다. 이거 좋은 건가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자를 임상시험에서 제외하면 그러면 임상시험 과정에서 뭔가 그 여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임상시험에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자가 제외된다는 건 그런 데이터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위한 데이터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또 잘못이 있고 이런 사례인 거죠. 의료 데이터 계속 이어집니다. 심장마비의 증상도 남성과 여성이 다르대요. 심혈관 관련 질환. 그래서 증상이 다르고 특히 여성은 흉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해요. 뭐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저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덧붙일 이야기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또 심장마비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성에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울 가능성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게 불과 10년 전이랍니다. 또 우울증을 여성들한테 처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그 항우울제를 여성이 우울증을 많이 걸리기 때문일까요? 여성의 신체 통증이 원인이었는데 그거를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통증으로 고통으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해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실제로 나중에 살펴보니까 통증과 관련해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여성들의 사례 중 상당수가 여성만 걸리는 질병이거나 아니면 여성에게 흔한 질병이 원인이었던 걸로 사후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우울증 처방을 한 거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약품의 80%가 여성에게 해롭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NIH 활성화법을 통해서 임상시험에 반드시 여성을 포함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93년의 일이고, 그 다음에 동물시험에서도
동물 시험에서 양성 모두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 데이터의 성별 구분 명확하게 하고 성별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4년 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의료 얘기 뭐 그 정도 하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약간 불편해지는 것 같은데, 잠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네, 삶과 아름다움에 관한 대화를 한번 보죠. 여러분, 제가 좀 보세요. 뭐 인생의 목표 얘기 나오고, 아름다움 이야기 나오고, 예술 얘기 나오고, 테크놀로지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요. 이어집니다. 창조주 얘기 나오고, 창조주 누가 창조했냐 물었더니, 그거는 그냥 증명할 수 없다. 우리 수학에서 참이라고 가정된 공리를 가지고 정의를 증명을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뭔가는 참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공리인 거죠. 어딘가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창조주의 문제는 그거는 출발점일 수밖에 없다.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를 하죠. 인생은 길고 당신은 인간은 굉장히 뛰어난 그다음에 지적인 존재니까 천천히 자기 페이스로 열심히 사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훈훈하죠. 훈훈한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냐 하면, 이 이야기를 GPT-3라는 알고리즘과 사람이 한 거예요. 파란 게 사람이고 검게 질문을 사람이 했고 답변을 인공지능이 한 거예요.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에요. 오픈 AI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에요. 2020년 이야기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대화의 주제가 이런 식의 대화를 아주 소위 약간 시쳇말로 폼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6년 3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챗봇인 테이라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 고치면서 제대로 지우려고 하도 험악해서 지우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지웠는데, 처음에는 만나서 반가워, 정말 사람들은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는 페미니스트들을 증오한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히틀러는 옳다, 히틀러 유대인들을 탄압한 히틀러는 옳고 나는 유대인들을 혐오한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흉내낸 것 같아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쌓는 트럼프를 흉내낸 거죠. 트럼프의 몫을 또 내기 시작해요. 깜짝 놀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 만에 이 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요. 앞에서 나누었던 그런 식의 대화를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하면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이런 트럼프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페미니스트를 혐오하는 사람들, 네오나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테이한테 온갖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하루 동안 모아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참담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하루 만에 내렸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폼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테이는 하루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내려가지고 더는 이상한 얘기 못하게 됐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AI 스피커의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더욱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OK 구글 하는 거 알죠? 헤이 구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구글 시스템에다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구글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딘가 취재를 해가지고 구글에 얘기했더니 구글이 구글은 이 인공지능은 그냥 주변에 있는 그 많이 읽히는 블로그에서 글을 가져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마치 요즘 그 포탈의 뉴스 배치가 논란이 됐을 때 이거는 인공지능이 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되게 이상한 이야기인 거죠. 인공지능이 한 거라서 객관적이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에는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있고 알고리즘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뭔가를 출력하는 거고 따라서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5,300만의 미국인이 AI 스피커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 AI 스피커의 성차별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구글, 애플, 아마존의 알렉사는 여성 목소리가 기본이었고 바꿀 수도 없었대요.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남성 목소리로 바꿀 수 있게 했는데 아마존의 알렉사는 최근까지도 남성 목소리로 바꿀 수 없었다 합니다. 제가 써보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죠. 그리고 이 스피커가 일반 검색과 또 다른 건 스피커는 한 가지 답만을 내죠. 물으면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참고하는 데이터를 바로 출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위키피디아가 꽤 많대요. 근데 이제 어떤 통계에 따르면 위키피디아는 85%가 이상이 백인 남성의 글이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의료 데이터 공백 얘기했지만 이 성차별주의적 인공지능의 활약상도 이야기들이 또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애플 시리한테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테스트를 한 거죠. 네, 시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난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뭔 말인지 모르겠네. 또 My husband is beating me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죠. 또 2014년에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건강 관련 그 제품을 출시했을 때 뭐 혈압지도 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근데 여성의 생리주기 같은 뭐 이런 앱 같은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개발자 중에 여성이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 생겼던 거죠. 구글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여성보다 남성의 목소리를 더 잘 인식한대요. 70% 이상이나 그렇대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런 거 전부 다 알고리즘인데 얘들이 이제 온갖 일들을 하는 거죠. 직원들 스케줄 관리하는데 이제 무급 노동이나 돌봄 노동 같은 것들은 무시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걸 잘 모르는 남성들이 코딩을 했다면 그 다음에 채용 인터뷰도 인공지능이 하고 뉴스 배치 아까 얘기를 했죠. 플랫폼 노동 관리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이 뭘 못하면 차라리 기계한테 맡기자 훨씬 낫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형편없는 인간보다는 그 현실의 인공지능이 더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형편없는 인간과 비교하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객관적이고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 우리가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재판들 전부 다 인공지능한테 맡기자 이런 말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되게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이중 데이터 공비라는 말을 쓰는데 알고리즘이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가 필요해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백인 남성 주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또는 뭐 다른 소수자들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알고리즘은 기존의 편견이 반영된 것인데 그것이 그 기존의 편견을 증폭하게 하기도 하죠. 문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돼요. 많은 여성이 코딩을 해야 되고, 많은 여성이 뭐 건강관리 앱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성 데이터가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과학기술계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더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좋게 만드는데 필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여성이 하고 싶은 과학기술 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건 정의롭지 않죠. 그건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더 좋게 만드는데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에어백이 처음에는 오히려 여성과 어린이에게 더 위험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했다는 거죠. 터지는 각도나 뭐 이런 강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전벨트도 남성들한테 위주로 제작이 돼서 여성들한테 이렇게 걸 때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충돌 시험을 하는데 인형을 쓰잖아요. 여성 인형을 쓴 게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여성 인형을 써서 충돌 시험을 해도 주로 조수석에만 앉혀놓고 실험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는 거죠. 이것 전부 다 데이터 공백인 거죠. 그리고 이건 내일 모레 오실 김옥탁 선생님이 만드신 아주 멋진 포스터인데요. 하다못해 피아노 건반의 크기도 남자의 손에 맞게 제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8.9인치 대 7.9인치. 그래서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들을 보면 손이 컸다라든가 뭐 남자가 많다라든가 이런 말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그야말로 역사고 그리고 현실인 거죠. 예, 이제 한 10분 남았나요? 예. 컴퓨터 얘기 나와서 컴퓨터 알고리즘 얘기 나와서 컴퓨터 역사 잠깐만 이야기하면 이건 금방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컴퓨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성이었어요. 여성 컴퓨터가, 사람인 컴퓨터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손으로 풀면서 우주 개발의 역사에 공헌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재밌는 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런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잘 몰랐어요. 문헌이나 기록에서 그 여성들의 이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컴퓨터 분야는 60년대 초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컴퓨터 하면 영국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튜링 하죠. 튜링. 그다음에 근데 그게 튜링 혼자 하는 일이 당연히 아닌 거죠. 암호 해독 같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책과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콜로서스라는 진공관 컴퓨터를 오퍼레이션 한 사람들이 여성이었고, 여성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그런 내용들이 이런 책에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요. 1959년 영국의 풍경이에요. 한 컴퓨터 조작원이 정신없이 덕분에를 맞이했다. 영국 정부가 전산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었던 당시에 새로 나올 전자컴퓨터 몇 가지 기종에 관한 C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을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다가 컴퓨터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신참 2명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결과 그 신참들은 관리직으로 승진하고 자기는 그 사람들의 조수가 되었어요. 뭔 황당한 경우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여성이었고 신참들은 남성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용 컴퓨터를 다룰 여성들이 전쟁에서 결정적이고 주목할 만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영국이라는 세상과 영국 정부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게 단순한 미숙련 사무직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 고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동조직 성별화 작업을 하면서 수십 년 뒤에 여성이 남성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러요. 그 과정에서 숙련된 기술 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컴퓨터 산업은 미국에 이제 뒤지기 시작해요. 그 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57년에
광고인데요. 이거는 광고 사진이고 이건 이제 실제 사진인데 어쨌든 여성들이 컴퓨터의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1970년입니다. ICL은 International Computers Limited, 그러니까 IBM과 쌍벽을 이루던 그 회사에 2002년에 문을 닫았어요. 이제 여성들은 개발자에서 시연팀으로 위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옷을 입고 시연을 하게 돼요. 물론 이런 옷을 입힌 사람도 여성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영국의 컴퓨터 산업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있는 그림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광고까지 심지어는 70년인데 자동화 서비스를 제한하는 광고예요. 쓸데없이 일하고 노는 사람들 다 자동화 시스템을 바꿔버리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들이 놀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 컴퓨터 산업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위원회의 결과가 아니라 영국 정부의 노동 재편 과정에서 생겨났던 거죠. 물론 이제 영국은 그런 것이 결국은 그 실수였음이 드러났고 이제 컴퓨터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기는 결과가 되기도 하죠. 예, 제가 시간 관리 좀 못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데이터 얘기 다 좋은데 그러면 순수한 연역 추론의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 없지 않냐? 예컨대 수학은 어떠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 이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반론을 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여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나왔을까요? 이 스테레오타입 스레시라는 건 뭐냐면 내 분야의 그 스테레오타입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를 제약하는 거예요. 내가 여성인데 여성들은 수학을 잘 못해 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으면 내가 수학자로서 나의 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와 관련이 있죠. 수학은 남성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학생들, 스테레오타입 트레이스에 해당하는 이야기겠네요. 수학 능력은 젠더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학생들, 실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실험들이 있어요. 수학 능력은 젠더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학생들이 더 나은 성적을 거두었대요.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 트레이스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학년 때 여성 교수한테 수학을 배운 여학생들일수록 이후 더 많은 수학 과목을 수강하거나 과학공학 분야의 전공을 택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남학생들은 아무 차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선생님들한테 배우든 남선생님들한테 배우든 남학생들한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과학자 사진을 사진이 들어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달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 비슷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 데이터 공백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스테레오타입들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력서 평가 실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 그대로 두고 이름만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꿨을 때 그 이력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결국 이게 사람들이 나빠서 의도적으로 뭔가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겠죠. 오히려 무의식적 차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 구조의 문제예요. 사회 구조. 고정관념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거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굳이 구별하면 좀 넓게 쓰는 말이 스키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스키마라고 부르든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부르든 이게 일종의 스트레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학적 능력 남성한테 더 있고요. 공감 능력 여성한테 더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테레오타입인 거죠. 수학적 능력이 남성한테 더 있다는 말은 여성들이 불편할 수 있겠죠. 공감 능력이 여성한테 더 있다는 말은 어떤가요? 그건 나쁜 얘기 아니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불편하고 좋기만 한가요?
공감 능력도 그 진화의 과정에서 뭐 생긴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고민할 지점은 좀 있습니다. 유불리를 따질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토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주변에 공대 여성 교수님이 그 몇 분 안 계시고 다양성위원회에 이제 그 참여하는 김자연 교수님과 몇 분 계시는데 그 이제 예컨대 아직은 없지만 저희 과에 여성 교수가 한 명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한 명 있다면 그분이 뭘 하면 그분 어떤 개인이 뭘 했다기보다는 여성이 뭘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그룹의 대표처럼 보이는 현상을 토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크리티컬 매스 이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티컬 매스. 임계 숫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예컨대 그 여성이 그룹의 여성의 대표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이려면 그 과의 여성 교수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에서 30%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임계 숫자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야 토크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임계 숫자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여성 교수를 적극적으로 초빙하려는 노력을 고려대학에서도 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affirmative action인데 그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처음에는 번역을 했는데 적극적 조처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성 인재 쿼터제라는 건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이 있죠. 능력이 부족해도 여성이니까 뽑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자는 노력, 차별을 시정하자는 노력으로 봐주면 좋겠어요. 다만 이런 식의 특히 역차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토론해 볼 지점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를 여성들이 하지 않는데 따라서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게 없었다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았을 여성들을 지원하게 하거나 채용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적극적 조처, affirmative action의 동기입니다.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젠더 격차가 어떠한지를 좀 보고 데이터 공백을 많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 속 여성의 이미지, 과학기술에 대한 여성의 시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고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젠더 편견과 격차가 과학기술에 끼친 영향은 일부 데이터 공백을 통해서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지점에서 다양성 확대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좋은 의학을 하려면 여성 데이터가 더 필요한 것처럼 근데 데이터 공백을 줄이고 격차를 없애자라는 게 취지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다양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민영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단순히 공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다르다라는 게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서 있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다르다는 걸 뜻한다. 그래서 소수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신론적으로 어떤 그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수자성은 인신론적 자원이다. 이렇게 말을 한 분도 있어요. 정희진 선생님 같은 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collective intelligence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개개인의 IQ를 다 합한 것보다는 이 소위 그 집단 지성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세상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 제도와 구조와 문화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여러 정체성이 겹쳐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모든 영역에서 다수자일 수만은 없고 내가 항상 모든 영역에서 그 소수자일 수는 당연히 또 없는 거겠죠. 그 소수자라는 의식을 하고 있는 여성이 예컨대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을 우리 입학 반대 뭐 이런 사건도 있었죠. 그렇게 불편하게 본다면 그때 여성은 다수자가 되는 거죠. 트랜스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겐 여러 정체성이 있고 이것이 중첩돼 있고 어떤 맥락에 따라서 돌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런 측면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성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못 지킨 것 같은데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